오늘은요, 이제 2장 놀이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치료는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 치료의 이제 발전을 탐구한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놀이치료 역사는 원래 누구부터 시작됐냐면 프로이드가 5세 한스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 분석적으로 이제는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놀이치료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놀이치료라고 한 게 아니고 아이 한스의 노는 모습을 아버지한테 전해 듣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는 안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막내딸이 아빠의 정신분석 학회를 이어받아서 이제는 안나 프로이드가 방어기제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자아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나 프로이드는 이제 3주차에 정신분석에서 한번 만나 뵐 거고요. 안나 프로이드 접근과 이제는 멜라닌 클라인의 접근, 이 관점 두 개가 가장 큽니다. 자, 여기에서 안나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동과 치료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이것이 이제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는 놀이가 치료적 동맹을 구축하는 것, 즉 치료적 동맹을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맹을 맞는 거, 누구와? 아동과 치료자가, 이게 핵심 매개체라고 했고요. 이를 통해서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서 이 치료 관계의 질은 가장 뭐냐? 신뢰 형성이다라는 거.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치료 동맹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안나 프로이드 정신분석 접근은 이렇게 됐고요. 또 멜라니 클라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관점에서 보면 놀이를 아동의 자연스러운 표현 매개체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자유 연상과 동등한 같이 지닌 걸로 봤다. 즉 성인 같은 경우는 무의식을 끌어내는데 뭐를 쓰냐면 자유 연상, 누워서 최면 걸리듯이 자유 연상을 하는데 아이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놀이를 통해서 무의식을 표출한다. 그래서 이제는 클라인은 놀이를 언어화의 직접적인 대체물로 사용해서 아동의 무의식을 좀 탐색했다. 그래서 이 놀이 속에서 그 인형이 나타내는 상징 등, 즉 아이가 놀고 있는 대상의 상징을 분석을 해서요, 아동의 내적 갈등, 불안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분석 놀이치료는요, 현대 놀이치료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신분석 놀이치료의 이제는 기원, 그리고 많이 활성화를 시키신 분이죠.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 멜라니 클라인이 이제 선구적 임상 연구에 이제는 놀이치료의 발전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놀이치료 이론의 발전과 확장에서 보면은 뭐 구조적 놀이치료, 비지시적 놀이치료, 아동 중심, 현대 통합적 접근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구조적 놀이치료가 뭐냐면 아동들의 위축, 불안, 긴장 소진이 높은 아동을 돕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비, 솔로몬, 햄브리지 등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임상 자료가 이론적으로 좀 기반을 이제는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지시적 놀이치료는요, 엑셀린이 개발한 이론으로 이분도 이제는 중요하게 이제는 다뤄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론으로 국내 놀이치료나 전 세계 놀이치료와 가장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이 엑셀린은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분석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아이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인본주의로 가자. 즉 아동중심, 이 아동중심 전에 인본주의를 가자. 그래서 아동의 주독성과 내재적 성장 잠재력을 신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꺼주세요.
자, 그리고 아동중심 놀이치료는요, 랜드러 씨와 동료들이 엑슬린의 이론을 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임상 범위를 좀 확장한다. 그래서 효과를 검증해서 다양한 연구 누적되면서 이제 실질적 기반이 강화됐다라는 거, 이런 이론들의 확장은 뒤에서 조금씩 더 배우시면은 선생님들 머릿속에 좀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상담 이론, 심리치료 이론을 통합해서 어떤 특정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한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동들은 정신분석으로 가야 돼. 뭘로 가야 돼? 분석심리로 가야 돼. 게슈탈트를 가야 돼가 아니고 다 통합해서 같이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치료는 단일 이론에 출발해서 현재는 통합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뭐 국내 놀이치료는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50년의 역사가 있고요. 양적으로 성장을 했고 질적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아동 심리 치료에서 놀이의 발견,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심리학계의 혁명적인 발견이 시작됩니다. 이 심리학계의 혁명적인 발견은요, 우선은 뭐부터냐면은 정신분석 이론이 나오면서 부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놀이치료의 선구자들을 한번 볼게요. 자, 루소라는 사람, 루소 혹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루소 앞에는 로크라는 사람은 아이들은 백지 상태다. 백지설을 주장했죠. 태어날 때는 도화지같이 하얀 곳에 태어나서 거기에 어떤 환경, 어떤 경험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루소라는 학자는 근대 유아교육은 아동중심, 자연에 의한 교육이다. 그래서 합자연의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놀이 관찰을 통해서 아동 심리를 이해하자. 그래서 최초의 학자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학자 프로이드죠. 그래서 아동의 놀이를 시적인 창조로 개념화를 했고요. 놀이를 통해서 좀 수동적인 경험이 적극적인 경험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갈등적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이론을 체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그 헬무스는요, 아동의 자신의 표현을 하도록 놀잇감을 제공한 최초의 놀이치료자예요. 그래서 이 허그 헬무스도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놀잇감을 제공했다. 그래서 놀이 행동 관찰을 심리치료 방법으로 사용한 최초의 임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클라인하고 이제 안나 프로이드 이 두 사람은 놀이를 아동치료에 본격적으로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개발해서 이제 현대 놀이치료의 두 주요 흐름으로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놀이치료는요, 우선은 놀잇감,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이의 노는 방법, 관찰을 통해서 처음 시작한 거는 누구다?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한스, 즉 프로이드의 친구 한스의 아버지는요, 막스 그라프라는 사람인데, 막스 그라프가 자신의 아들 5세 한스라는 아이가 5살 난 한스가 말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넘어서 공포증이 온 거예요. 말 공포증. 그래서, 이 프로이드한테 이제는 아이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이야기를 전하면서 프로이드는 그 한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는 상담을 해서 아이를 치료한 거. 이것을 우리는, 치료의 역사적인 획기적인 순간이다라고 놀이치료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스가 말을 싫어하는 것은 결국은 알고 봤더니 아빠를 무서워했었다라는 거예요. 아빠를 싫어하고요. 아빠랑 자기는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자기 성기를 거세할까봐,
그러니까 아빠도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을 알면 아빠가 내 성기를 거세할까봐 거세 불안증을 누구한테 투영을 했냐면 말한테 투영을 한 거예요. 말을 봤더니 어느 날 말이 넘어진 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는 말의 성기를 보고 그리고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난 거죠. 그리고 이때 한스가 가끔 했던 게 자기 성기를 만지는 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자꾸 성기를 만지고 하면은 페니스를 엄마가 잘라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여기에서 굉장히 거세 불안증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내 페니스는 잘라버린다고 그러는데 아빠의 페니스는 크고 강해. 근데 나는 엄마가 이런 말을 해서 무섭지만은 또 엄마를 너무 사랑해.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 옆에는 자기보다 큰 성기를 가진 아빠가 있어. 그래서 혹시 아빠가 내가 엄마 좋아하는 마음을 들킬까봐 그래서 거세 불안증을 말에 이제는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공포증. 결국은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빠를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다가 아빠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다가 이 아이들은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여아가 아빠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다음 주 3차 시에 정신분석을 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스의 말 공포증을 그냥 전화로 전에 들은 걸로 치료하면서 했던 것이 이 놀이치료의 시작이다라고 여기 학계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아동의 적응 문제 원인이 내면에 숨겨진 정서에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은 말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거세, 불안, 아빠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좀 간접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20세기 초 아동심리 치료자들은요. 아동을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을 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치료자가 아이를 직접 관찰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쵸? 그게 가장 많은데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으니 행동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발달 진단 그 전문가 같은 경우도 주로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 주관적인 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관찰이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것들의 한계점은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3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은근히 교사나 부모도요 아이를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주관적인 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동의 즉각적인 반응과 정서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런 간접적인 접근 방법도 아동의 심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좀 넓혔다라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그 헬무스의 이제는 발견은 뭐냐면 이런 아동 치료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입니다. 아동은 성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너무 성인처럼 대하지 말자. 성인을 위한 치료 방법을 그대로 아동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정신분석은 성인들의 치료지 이게 아동에 대한 치료 아니다. 그래서 아동놀이에 대한 우연한 관찰을 통해서 아동에게 상담을 적용한 또 최초 인물이라고 했어요. 아동을 관찰했다는 거. 그래서 아동의 특성은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놀잇감을 줘서 아동을 관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탐색하는데 이제 관심이 적고 대부분 이제는 자유연상을 거부한다. 자유연상은 정신분석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에게 자연스러운 표현, 매체를 제공하자. 즉 놀잇감이든
미술이든 모래면 모래 도구 등등 이런 매체를 제공해서 놀잇감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좀 촉진시켜서 하고, 그러면 가정환경에서 환경에서의 관찰과 함께 놀이하기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고 치료를 하려고 했던 학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허그 헬무스의 공헌은 뭐냐면, 놀이는 아동 분석에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아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려면 아동을 관찰하는 게 최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놀이치료 체계를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은 아동이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놀이를 관찰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핵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일상적인 환경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아동들과 직접 함께 놀이하면서 관찰합니다. 저도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이제 상담사로 일할 때는 직접 집에 가서 부모 상담하고 아동과 부모가 소통하는 장면,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보면서 관찰하고 상담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그 헬무스의 역사적 의의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심리치료하는 한 방법, 그래서 놀이 행동의 관찰을 사용한 최초의 임상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 이제 두 학파가 등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안나 프로이드는 비엔나 학파,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은 런던 학파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학파는 당연히 아동을 이제 정신분석으로 이제는 치료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안나 프로이드 그리고 클라인의 이제는 런던 정신 분석학파 모두 허그 헬무스의 연구를 발전시켰지만 좀 둘이 다른 방식으로 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멜라니 클라인은요, 어떻게 봤냐면 1919년에 본격적인 놀이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6세 이하의 아동을 분석하는데 놀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 의식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성인들은 누가 나를 쳐다보면 의식하죠. 의식하게 돼 있어요. 잘 보이려고. 근데 아동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오면은 의식하다가 금방 놀이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의식, 문제 행동, 그리고 소통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때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놀이는 성인의 언어화된 자유연상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놀이를 통한 환상, 불안, 방어 기제를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치료자는 그것을 읽어서 치료에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접근은 거의 모든 놀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을 하고요. 전의식적, 무의식적 의미 해석에 집중했다. 여기는 이런 해석에 집중을 한 거예요. 정신분석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정신분석의 반기를 든 학자들은 해석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치료 목적은 초기 정석, 환상의 재경험, 통찰을 통한 불안, 감소, 하는 게 이제 치료적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클라인의 치료 철학과 방법을 보면은 치료자와 아동의 전이관계를 분석하는데, 여기는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유연상해서 무의식을 찾아내려고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녀의 이 접근 방식은 별다른 도입 단계 없이 아동과 치료자가 노는 행동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동 노는 것을 자연스럽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이 속의 상징적인 의미, 무의식적 내용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했어요. 그리고 아동의 이해와 불안감을 감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들 한번 찍어 보시고, 제가 이제는 선생님들한테 드린 파일에는 없을 거예요.
새로 추가한 건데 추가한 거는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전이라는 매개체를 사용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거예요. 예시자. 공격적인 놀이에서 부정적인 전이 분석을 할게요. 놀이 장면. 5세 아동이 작은 인형을 큰 괴물 인형으로 반복해서 물어뜯고, 그러니까 작은 인형을 큰 괴물 인형이 반복해서 물어뜯고 바닥에 던지고 하는 거예요. 막 바닥에 던지면서 이 아동은 이 인형은 나쁜 애야. 혼나야 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반복적으로 하고요. 그러다가 이런 것을 보고 이제는 클라인은 큰 괴물 인형은 아동의 공격적인 충동이 투사된 내적 대상으로 봤고 작은 인형은 아동 혹은 약한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파괴 장면은 무의식적인 자기 공격 성향이나 처벌 불안을 외연화시킨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내가 이 인형을 아주 나쁜 존재로 느끼는 것처럼 너는 선생님도 나도 너도 벌 주고 해칠 것 같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그래요. 뭐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으면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전이 관계, 이 선생님을 나쁜 괴물 인형으로 전이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약한 괴물 작은 인형으로 전이시키기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동이 했던 전이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상대방의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은 치료자를 위협적 처벌적인 대상으로 전이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는 과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부모한테 많이 혼났거나 야단을 맞았거나 등등 이런 박해적인 대상 관계의 재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고 부모님한테도 말을 해서 얘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한테는 이런 박해적인 행동을 삼가해 주시라 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풀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호와 파괴가 반복되는 놀이에서 양가적 전이 이거 보면 6세 아동이요. 아기 인형을 이불로 감싸 보호하다가 처음에는 막 보호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내던지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울어서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 아이는 이 장면을 어디서 봤다는 거겠죠. 아니면 많이 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보호 행동은 좋은 대상에 대한 욕구, 파괴 행동 던지는 것은 공격적 충동, 죄책감 회피다. 라고 이제는 해석을 했고요. 이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돌봐주는 좋은 사람으로 느끼다가도 갑자기 너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으로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욕구를 풀어가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아동이 내적 대상 세계에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이런 분열된 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험된 것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좀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인은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 이런 전이 관계 분석이 놀이 속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대상 관계를 이제 치료자에게 연결하는 거다. 이것이 전이 관계예요. 이 전이 관계 말고 역전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역전이는 치료자가 그 대상이 되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치료자가 그 아동에게 반대로 겪는 경험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무슨 아동들의 이런 내용을 해석하느냐 당장 해석은 아니고 아동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나온 게 뒤에 이제는 아동 중심 인본주의 상담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나 프로이드요. 이 사람도 이제는 다 앞에 말했던 클라인도 정신분석, 프로이드도 안나 프로이드도 정신분석이죠. 자, 안나 프로이드는 관계 중심의 놀이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6년 치료적 동맹의 매개체로서 놀이를 했어요. 치료적 동맹.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는 1926년부터 아동을 치료 장면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놀이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프로이드의 접근은 클라인과는 좀 근본적으로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치료적 동맹관계를 형성을 했고요. 관계가 형성되면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전환을 해서 아동들의 꿈, 백일몽 분석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는 놀이에 대한 해석을 최소화했어요. 앞에 클라인은 해석을 많이 했고 전이를 더 많이 했는데 전이 분석을 했는데 해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를 통해서 상담자와 치료적 동맹을 맺어서 하게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치료적 동맹이라는 게 이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공격적인 놀이에서의 치료적 동맹은 7세 아동이 놀이실에서 이제 군인 인형으로 반복적으로 상대 인형을 계속 쓰러뜨리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이제 공격적인 놀이를 지속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치료자가 어떻게 개입하냐면 여기서는 내가 어떤 놀이를 해도 괜찮아. 허용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괜찮아. 밖에서 나가면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금 이 인형은 아주 화가 많이 나 있고 힘을 써서 이기고 싶은 것 같네. 라고 이제는 물어봐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가 네. 얘는 지금 화가 났고요. 죽여버릴 거예요. 라고 이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놀이를 중단시키거나 교정하지 않고 아이가 충분히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게끔, 그래서 정서 상태를 말로 반영하게끔, 저 화났어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해소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치료적 동맹의 의미는 아동은 자신의 공격을 거부되지 않고 관계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해요. 밖에서는 못하는데 여기서는 경험할 수 있네. 여기서는 허용되는 거네. 그래서 치료자를 통제자나 처벌자가 아닌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더 신뢰하겠죠. 그래서 관계 형성이 더 잘 맺고, 그래서 아이는 선생님을 동맹 맺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이 자기의 무의식을 표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동은 치료자에게 시선을 보내며 놀이를 지속하거나 말로 설명을 덧붙이기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놀이의 변화 이전에 이런 치료적 동맹, 관계적인 신뢰가 먼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여기에서의 이런 아이들의 공격 성향은 치료실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항상 들어갈 때는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예시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안나 프로이드의 신중한 접근을 보면은 놀이의 역할을 보면 주로 아동과 치료자 간의 강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매개체인 놀이를 통해서 치료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치료적인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놀이에 대한 직접적 해석은 좀 피하고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단정 짓는 것을 지향했어. 상징적으로 단정 짓는 건 누가 했습니까? 앞에 클라인이 했죠. 공격 성향은 큰 인형은 공격 성향으로 봤다 등등 단정을 지었었던 것을 이제 피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고 점진적인 이해를 추구했다. 또 치료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초점을 이동을 해서 자유연상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꿈, 백일몽 분석을 좀 활용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 간의 비교를 보면요. 관계 중심 정도는 안나 프로이드가 관계 중심 정도가 더 높고요. 해석적인 정도는 멜라인 클라인이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해석 차이점을 비교를 했더니 놀이치료 의미를 보면요. 안나 프로이드는 치료적 관계 형성,
도구를 사용해서 아동에게 자연스러운 매개체를 준 거예요. 놀잇감, 치료실, 놀이치료실인 거죠. 우리한테는 놀이치료실이지만 아이한테는 놀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니는 언어화의 직접적인 대체물, 그래서 아동의 자연스러운 표현 매체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해석 정도는요, 안나 프로이드는 최소한의 해석, 상징적인 단정은 지양하고 신중한 접근을 했고요. 클라이는 적극적인 해석, 그래서 거의 모든 놀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찾아내고 해석하려고 하고 질문하고 전이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성인 상담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치료 시작은 안나 프로이드는 관계 형성 후에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전환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했고요. 클라이는 별다른 도입 단계 없이 즉각적으로 놀이 분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치료 초점을 보면요. 안나 프로이드 치료적 동맥, 긍정적인 관계, 꿈과 백일몽의 분석, 그리고 클라이는 무의식 탐계, 전이관계 분석, 초기 정서와 환상 다루기,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거장을 비교해 보면 안나 프로이드의 그 상담 기법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클라인 것도 많이 사용은 하기는 해요. 성인에서. 그래서 1920년대에서 1930년대 놀이치료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놀이치료 연구와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현대 아동 심리치료 기초가 확립된 결정적인 시기였다. 그래서 시작은 허거 헬무스 의 선구적 발견, 놀이 관찰의 임상적인 활용부터 시작했고요. 발전은 두 클라인과 이제는 안나 프로이드에서 이제는 이론화를 발전시켰고요. 체계적 확산은 유럽, 미국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동 심리 치료 상담의 필수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치료의 현대적 의의를 보면은 이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산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정신분석적 놀이치료 두 주요 흐름이 현대 다양한 놀이치료 접근법의 토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심리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매개체로 활용돼서 임상적 적용을 하고요.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0세기 이제 초중반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30년도에 이제 구조적 놀이치료가 시작이 됐는데요. 구조다라는 것은 짜여져 있다, 틀이 있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시적이다. 라는 놀이 기법이 발달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법 발달은 뭐 솔로몬, 레비, 그리고 햄브리지 등이 이제 대표적 학자들이 있고요. 이것도 정신분석 이론과 외상치료 결합으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식으로 갔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데이비드 레비의 이완 치료를 보면요. 레비는 구체적인 이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아동을 위해서 구조화된 놀이치료 기법의 이완 치료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도 정신분석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화, 카타르시스 의 이제 효과에 근거해서 아동이 외상 경험을 안전하게 재경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과정을 보면요. 초기 단계는 자유놀이를 통해서 놀이실과 치료자에게 친숙하도록, 즉 이거는 신뢰 형성,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구조화 단계는 뭐냐면 치료자가 놀잇감을 활용해서 외상 사건 장면을 재현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외상 사건, 아이가 만약에 교통사고 목격을 해서 힘들면은 그 교통사고에 대한 장면을 계속 재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재현하도록 해서 왜냐면 털어놔야 아이가 나중에 그게 완화가 될 거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나면 이런 외상 사건을 재연출을 통해서 고통과 긴장을 시켰고요. 통합 단계에서는 자유놀이를 통해서 이런 억압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이 방법이 통하는 아이도 있고 이 방법이 너무 힘들어요. 왜? 외상 사건을 처음부터 재현하도록 하면은 아이는 그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는 아이도 있고 맞지 않는 아이도 있다라는 건 우선은 알고 이제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완 치료는 이렇게 했다. 외상 사건을 재현하도록 계속 재현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재현할 때 이게 이제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재현할 수 있을 때까지 재현을 하도록 했던 것이 이완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통사고를 경험한 만 6세 아동이 사고 이후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불안감을 보이겠죠. 그래서 악몽과 회피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언어적 설명보다는 노래를 통한 표현이 더 적절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로 가져와서 이완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 경험한 그거를 계속 아이가 인형, 모형 뭐 이런 거를 주고 재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는 사전에 이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익숙해지도록 개입을 최소화해서 정서적 안정과 신뢰 형성을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단 이렇게 할 때는 아이가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가 어느 정도 치료적으로 효과가 보인 다음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걸 바로 쓰시면은 아이는 좀 더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완 치료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치료자는 아동에게 이 차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중립적인 제안을 통해서 계속 놀이를 유도하고 자동차 두 대가 빠르게 충돌하면 쿵 하네.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것을 또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주 큰 사고가 난 것 같구나 같은 아직 사실 확인 수준의 언어 반영만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아동은 이런 동일한 충돌 장면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점차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긴장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후 자동차를 멈추고 인형을 안으며 울음을 터뜨리며 이 외상 사건에 관련된 정서를 재경험하면서 정화 반응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5번째 이완 및 통합 단계 감정 표현 이후 아동은 놀이 속에서 구급차를 등장시켜서 인형을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인형이 괜찮아졌다라고 말하게. 이 정도 말하게끔 하면 아이는 어느 정도 이것을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치료자는 이 장면을 확장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놀이 종교를 존중한다. 그래서 이 치료적 의미를 보면은 놀이는 단순한 상징 표현을 넘어서 외상 기억을 통해서 가능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감정을 방출하는 치료적 도구로 이제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의 이런 이완 치료는 아동이 외상 경험을 언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구조화된 놀이 재현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하고 정서적 해소에 도달하도록 돕는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을 쓰려면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이 좀 강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상담의 중기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좋다. 초기부터 이렇게 하시면요 아이 갑자기 또 외상 후 스트레스 그 반응이 올 수가 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완 치료의 핵심 원리는요, 해석 불필요의 원칙. 레비는 아동놀이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놀이 자체가 치유적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놀이에 초점을 두어서 아동이 놀이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 상태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서 여기에서 외상 경험을 재현하면서 정화 효과 그래서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촉진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상징적 놀이를 이제는 촉진시키는 방법이
크게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솔로몬의 적극적인 놀이치료입니다. 충동적인 아동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치료 방법을 이제 솔로몬은 적극적인 놀이치료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접근법은 놀이라는 매개체를 가진 독특한 치료적 특성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공포를 표현, 놀이를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고 했고요. 또한 두려운 결과 없이 공격적 충동을 표현하게 해서 정화 효과, 후련함을 느끼게 했고요. 그리고 억압된 충동을 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거, 에너지 전환을 시켰다라는 거. 우리 정신분석 이론으로 방어 기제 보면 승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안과 결과의 분리, 과거 경험과 미래 결과를 분리하는 학습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는 참 이거 보고 해드릴게요. 적극적인 놀이치료의 핵심 원리는 아동은 억압된 충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이전의 에너지 방출 방법을 놀이 속에서 치료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서 배우더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수용된 놀이 행동으로 전환, 공격성을 그리고 더 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학습하고요. 그래서 치료자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실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는 탐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혁신이다라고 하면 과거 경험에 의한 이런 불안과 미래의 결과를 분리시키는 것을 놀이 속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새로운 행동 패턴을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충동적인 행동과 공격적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만 7세 아동이 좌절 상황으로 즉각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또래를 밀치는 행동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이후에 발생할 결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반복적인 훈육에도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지속돼서 했고 언어적 통제보다는 이런 신체 활동 놀이를 통한 접근이 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서 놀이치료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실에는 공, 쿠션, 블럭, 망치, 장난감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가 신체적으로 움직여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거를 준비되어서 하고요. 여기서 딱 그러잖아요. 놀이 시작 전에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지만 이 공간에서는 놀잇감을 세게 사용해도 돼. 예, 그리고 명확한 안전 한계를 제시합니다. 선생님한테도 던지면 안 되고 너도 다치면 안 돼 등등을 이제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여기에서 충분히 공격성도 표현하고 자신의 에너지도 방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놀이 장면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 이런 놀이가 반복되면서 점차 무작위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블럭도 더 높이 쌓고 무너지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또 실패도 발생할 수 있지만은 실패하면은 분노보다는 계속하다 보면 분노도 조절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이가 정화 및 에너지 전환 과정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다시 거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원치료 발전과 확장에서는 제이콥 콘의 놀이면접은 레비의 이런 기법을 발전시켜서 놀이면접이라는 방법을 개발해서 아동과 놀이 의사소통을 더욱 체계화를 했고요. 이제 햄브리지의 지금 구조화된 놀이치료에서는요, 지시적인 놀이치료인 구조화된 놀이치료를 좀 더 발전시켜서 정교하게 개입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햄브리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아동이 가진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특정한 상황들에 초점을 두어서 그거를 계속 아이가 발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자들의 독창적인 관점이 반영돼서 놀이치료 방법이 다양성이 크게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햄브리지의 구조화된 놀이치료를 보면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햄브리지는요, 레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기를 설정했으나 놀이 상황보다는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좀 더 차별화됐다. 즉, 레비는 외상 사건 재현을 촉진하는 자료를 제공을 했고, 햄브리지는 불안을 일으키는 생활의 상황이나 사건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재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사용을 지향하고 이미 형성된 치료적 관계 안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의 자아가 충분한 자원을 가졌다고 확신할 때, 즉 앞에서 말한 중간 단계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레비는 처음부터 했죠. 근데 여기는 중간 단계에서 아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쓸 때 한다. 그래서 회복 시간을 제공해서 치료 과정 후에 자유놀이를 통해서 자신감 회복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모의 갑작스런 입원과 분리 경험 이후에 아이가 불안, 위축, 반복적인 질문 행동을 보이는 만 6세 아동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서 좀 과도한 긴장과 통제 욕구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상 사건을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언급하기보다는 일상적 상황을 놀이 속에서 반복 재현하는 경향. 그래서 치료자는 아동이 이미 치료자와의 관계 안에서 기본 신뢰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선은 초기 상담이 지났겠죠. 중기 때, 중기 상담에서 보다 구조화된 놀이 개입을 이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실에 병원 놀이 세트, 가족 인형, 뭐 침대 모형 이런 것들로 해서 현재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놀잇감을 준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이 불안했던 경험, 상황 자체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자는 개입 전 아동의 정서적 안정 수준과 자아 자원을 충분히 관찰한 뒤 놀이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아동에게 이 방에서 병원이라고 생각해 볼래? 이 방을 병원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아동은 인형을 침대에 눕히기도 하고 뭐 다른 인형에게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기도 하고 자기 이제 마음대로 상황을 조절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치료자는 놀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아동이 이런 설정한 상황 안에서 놀이가 지속되도록 지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놀이가 지속되는 동안 아동은 보호자가 떠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구성하고 인형이 혼자 남겨진 상황, 인형이 자기겠죠. 자기 자신 상황에서 목소리가 낮아지고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겠죠. 그래서 이 불안을 유발하는 생활 장면이 놀이 속에서 직접적으로 재현되며 그럼 아이는 정서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라는 거. 또한 이제 후반부에는요, 아동은 인형에게 음식도 갖다 줘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올 거야. 이 말도 스스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엄마가 다시 오겠구나. 아동은 그걸 느꼈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추가해서 이후 놀이를 자유놀이 전환해서 아이는 이제는 다른 블록을 쌓을 때 뭐 차분히 쌓거나 하는 좀 약간 통제감,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햄브리지의 접근은 레비의 이완 치료와 좀 약간은 유사하지만은 유사하게 외상 장면은 재현을 했지만은 바로 초기부터 들어가지 않고 중기부터 관계 형성 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복 시간을 제공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는 좀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어떠세요, 선생님들?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그래도 좀 갔다 오셔야 되니까 지금이 13분이니까요. 20분에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잠시 네,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